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계사 수업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해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자,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를 마무리하면서 지중해 세계, 헬레니즘의 세계를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앞부분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의 폴리스도 배웠었고, 그 다음에 그 폴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또 공부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성장하게 된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그 폴리스의 구조와 그 폴리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할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파트는 그리스의 문화인데, 자, 그리스의 문화는 여기에 이미 적혀 있는 것처럼 합리적이다. 이게 사실은 서구 세계를 바라볼 때 서구 세계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합리적인 것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도 강조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그 중에서 그 그리스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합리적이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성격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인간 중심적이다.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그 신의 그 웅장함도 있겠지만은 장엄함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봤을 때 신과 인간의 마음이 같아 보인다라는 거. 예를 들면 뭐 제우스 같은 경우는 인간을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여자를 많이 꼬시죠. 네, 그래서 바람도 피는 모습들. 이 신이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라할 정도로 자기 부인 실은 헤라 여신이 있죠. 헤라를 두고도 민간 세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쁜 여자와 함께 뭐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이 심지어 인간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들 보면은 되게 생각보다 신다운 모습들 보이지만 되게 인간답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포착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리스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인간 중심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휴머니즘을 얘기를 하고요. 이제 나타나겠지만은 우리가 중세 유럽 끝나고 곧바로 이제 근대가 시작된다고 보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계기점이 바로 이 분기점이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가장 중요한데, 이 르네상스의 뜻이 부활이고 재생이잖아요. 그 보면 그리스와 그 다음에 로마 문화의 부활일 텐데, 그 르네상스에서 보이는 게 신중심적인 세계관 중세, 그 다음에 다시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자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근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르네상스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휴머니즘이란 말도 함께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당연히 그리스 12신이 대표적으로 본다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다신교인 건 할 수 있죠. 절대 일신교는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리스 신화와 그 다음에 그들의 문학 세계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네, 그리스 하면 비극과 희극이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뭐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거 다 외워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대표적인 그리스의 극작가, 비극, 희극 작가를 우리가 꼭 외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근데 선생님이 그 전에 그 트로이 전쟁이 적혀 있는 그 서사시가 있다. 그 기억나시나요?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은 파괴가 되는데 그 다음 시대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등장하지 않고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암흑기가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전 시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였다. 포에신 거죠. 그러니까 문학인 건데, 그 서사시의 작품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호메로스의 작품 일리아드의 트로이 전쟁이 실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또 오디세이아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 서사시를 통해서 실제 남아있는 것들이고, 이 당시의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정시라 표현하지 않고 서사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사적인 시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 다음에 건축하면 뭐 세계문화유산 1호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 1호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지금도 복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오스만 투르크랑 막 싸울 때 파괴됐을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파괴된 건데, 이게 대포에 맞은 거거든요. 신기한 건 대포에 맞아도 이렇게 튼실하게 건축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다 복원을 현재 하고 있어요. 복원을 현재 하고 있고, 복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옛날에 떨어진 돌들이 다 이렇게 파편들이 다 깔려 있거든요. 여기에 이 깔려있는 돌들을 일일이 하나 다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복원 방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100% 맞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복원인 건데, 파르테논 신전은 이렇게 복원되고 있어요. 파괴된 것을 다 일일이 돌들을 지금 붙여놓고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붙여진 걸로. 네. 그래서 부서진 돌로 찾고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게 역사예요.
서양의 역사학의 아버지가 그리스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과 함께 역사학이 만들어진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양하면 사마천의 사기, 이 사마천이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하면은 김부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서양 세계, 이 서양 역사학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역사예요. 히스토리아, 이 말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헤로도토스가 쓴 그 역사의 책 내용이 뭐냐? 바로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페르시아 전쟁. 그래서 하나 알아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별명이 역사학이 당연히 아버지죠. 네, 우리 음악의 아버지 바흐 막 이렇게 접근하듯이 역사학의 아버지는 헤로도토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람도 웃긴 게 책 이름이 역사예요. 둘 다 역사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이름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이거 배웠었죠. 스파르타랑 아테네가 싸웠던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러니까 선생님이 헤로도토스도 강조를 하지만 투키디데스 같은 경우는 딱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쵸? 둘 다 그리스 사람이고 둘 다 책 이름은 역사고 근데 내용은 페르시아 전쟁과 그 다음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다르다라는 거 이거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인데요. 철학의 그 서구 세계의 철학은 뭐 윤리 시간에 배우면 자세히 보겠지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의 부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관, 이 철학의 시작인데 어차피 서구의 모든 문화와 정신 문화의 정신 세계의 그 출발점은 물질 문명도 마찬가지고 그 출발점은 그리스이기 때문에 서구 철학의 세계도 결국에는 그리스가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변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꼭 고정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 세상에 고정적인 것은 없고 변화한다라는 이 상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 사람들이 아니고 네, 소피스트 계열이 이 사람들은 이제 언변론자, 변론자들인데 말하는 사람들인 건데 약간 이 사람들 우리가 좀 너무 말을 이상하게 해서 막 궤변론가들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소피스트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일종의 절대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그 파트가 바로 소크라테스를 시작한 그들의 제자들이 보이죠. 여기에.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진리의 절대성을 주장했다라는 간단한 이런 문구가 있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상국가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상국가 간단하게 뭐죠? 네, 그래서 이데아라고 표현하는 이 플라톤이 개발한 이 중요한 아이디어가 이데아로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의 의견들을 좀 다 그 절대화란다. 집대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도 같이 한번 표현을 할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저번에 언제 배웠죠? 그 이슬람 할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꼭 체크해 보시고 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때 나왔는데 이슬람 때 뭐 나왔지? 라고 까먹지 마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그때 잘 설명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네, 그 바티칸에 있어요. 네, 바티칸에 그 시스티나 성당 지나서 거의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그 건물 안에 교황 건물 안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네, 너무 유명한 르네상스의 작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학당의 주인공은 그림의 주인공은 네,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 보시면 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가 일종의 아카데미 같은 개념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게요.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던 곳이 이 아카데미인데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같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서 우리는 알렉산드로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알렉산드로스는 어차피 알렉산드로스 한 명 배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했느냐? 간단해. 이 사람은 전쟁의 거의 신이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뭘 했느냐? 전쟁을 했다. 어디 전쟁했니? 그러면 이 사람은 오직 동방을 위해서, 동방을 향해서 갔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까지 갔니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해요. 네, 인도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인도 코끼리 보고 네, 싸움에서 집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의 그 전진은 여기까지. 여기 보시네요. 네, 인더스까지 가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그 마지막 지점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 배웠었죠?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은 왕이 알렉산드로스예요. 근데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드로스의 관계는 조금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가 엄마 때문에 그런데
알렉산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미국식 표현이 영어식 표현인데 알렉산더라는 영화에도 나와 있고 사실을 보면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랑 어머니는 네, 사이가 점점 안 좋아요. 왜냐면 필리포스 2세가 되게 여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자기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자기 부인이 자꾸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알렉산드로스한테 자꾸 자기의 뭔가를 주입을 하는데 그 주입이 뭐냐면 너는 사실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가 아니다. 너는 사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약간 신적인 약간 무당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을 쓰게 하는데 약간 무당기 있는 이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너는 신의 아들이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제우스래요. 그래서 약간 그리스 신과 계통이 같은 막 이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렉산드로는 여하튼 간에 약간 천재 기질도 있었고 되게 나이도 어렸어요. 19살인가? 그때 아마 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오직 전쟁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거의 다 지지 않았어요. 굳이 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도까지 가서 인도를 정복하지 못하고 돌아온 거. 하지만은 이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제국 다 누가 만들었냐? 알렉산드로스 혼자 했어요. 그러면 이 제국은 언제까지 이어지니? 라고 물어보면 알렉산드로스 죽고 나서 다 나라가 분리돼요. 알렉산드로스는 참고로 결혼은 했지만은 아들이 변변치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후계자들이 이게 확실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그 영화에도 보면 나오겠지만, 알렉산드라는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약간 자기 남자친구를 되게 좋아했던 그런 광경도 보여. 그래서 자기 친구가 죽고 나서, 얼마 뒤에 자기가 좋아했던 친구, 정말 친한 친구가 죽고 나서 아마 알렉산드로스 곧바로 죽는, 그래서 30몇 살에 아마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결국엔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는 간단해요.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나서 나라는 분열된다.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 여기가 시리아일 거고요. 이쪽이 시리아고. 그다음에 미안해요.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이집트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케도니아인 이러한 나라로 분리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분리가 된다. 자,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원정을 떠났다. 간단하죠. 어딜 먹었니?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 여기서 나오네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알렉산드로스예요. 페르시아 전쟁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가 정복당하고 다시 아시아와 그 다음에 인더스 유역까지 간다. 그래서 나라가 총 몇 개다? 네, 3개를 거친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3개의 대륙을 거치는 제국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이 그리스 사람들, 결국에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사람들이 계속 동방왕정을 떠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동양과 서양의 융합이 될 수 있는 이 나라 자체가 동양과 서양의 융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헬레니즘 시대. 자연스럽게 헬레니즘 시대를 누가 열었니? 끝을 낸 사람 말고 누가 열었니라면 알렉산드로스가 열었어요.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동서 간의 융합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 체크해 두고요. 자, 전쟁 누가 했니라고 하면 전쟁을 누가 했냐면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와서 가자 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전쟁의 중심에는 다 그리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라 하냐? 그만 땅 넓히고 집에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집이 고향이 마케도니아 아니면 그리스니까. 그랬더니 알렉산드로스는 절대 집으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너네 가족을 만들어줄게 하고 페르시아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결혼 정책을 펼친다는 것도 알아두실게요. 네. 결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럼 너네가 결혼을 못 하겠어? 그럼 내가 결혼을 하겠어. 하고 아마 거기에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공주랑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 이름이 록산나인가? 네, 아마 그럴 텐데. 그래서 그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 보여주면서 야, 나 결혼했지. 너희도 그리스 사람들 잊어버리고 결혼 또 해.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과 혼인 정책을 한다? 그 다음에 너네 정말 그리스 사람들 그리워? 그러면 걔네들을 불러오자.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주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아까 얘기했던 헬레니즘의 의미, 동서 간의 융합이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을 펼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서 간의 융합을 잘 펼치려면 절대 내가 정복한 사람들을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융합이 안 되겠죠. 그냥 정복을 한 거겠지. 그래서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특징은 바로 급히 정복민, 이집트, 그 다음에 인더스,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존중했다라는 거. 같이 하나 표현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격이다라는 것도 세 가지 같이 보시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서 문화의 융합에 앞장선 사람이 알렉산드로스다.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약간 관종이었나봐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었다.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같이 표현을 할게요. 네, 같이 알아둘게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 알렉산드리아 기억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 선생님 중요한 걸 하나 따로 표현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냐면, 동서 간의 융합, 헬레니즘 시대가 뭐냐, 동서 간의 융합을 하자면 조금 100% 맞는 말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여기에 교과서에 있는 표현을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알렉산드로스의 동서 융합 정책은 동일, 서일, 1대1 정책은 아니에요. 알렉산드로스 자체가 서양 애들이잖아요. 그쵸?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서 간의 융합도 1대1이 아니고 거의 한 2대1, 3대1? 뭐가 맞냐면 당연히 그리스가 우선이에요. 그리스가. 그래서 융합을 하더라도 그리스 중심의 문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100%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 증거가 뭐 있냐?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 모든 걸 정복을 한다면 결국에는 여기는 이집트어, 여기는 페르시아어, 여기는 인도어, 이게 공용어가 돼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어를 공용어를 하고 그리스 화폐를 사용했다. 이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건 1대1 융합은 아니고 1대1 융합은 아니고 적절한 비율인데 서구 세계가 좀 더, 그리스 세계가 좀 더 우월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헬레니즘의 의미가 뭐냐? 동서 간의 융합이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한 동양과 서양 문화의 융합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한 가지 표현을 한 거 보시고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하고 빨리 로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헬레니즘 문화는 간단합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이젠 더 이상 그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조그마한 그리스 무슨 시대 무슨 구조죠? 폴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죠. 폴리스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중에 싸울 때는 하나 되자 이런 게 폴리스였다면 지금 보실까요? 변화한 거죠.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여기서 나는 폴리스 하나 살고 있어 하나 있어 이게 아니죠. 여기 살고 있는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 사람, 여기 있는 사람도 우리 사람. 대제국이 만들었잖아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세계 시민주의가 된 겁니다. 얘네는 반대말로 배타성이죠. 이 조그만한 도시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옆에 있는데 야 싸워 둘이 붙고 있죠. 그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제국인데 불구하고도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엔 개방성을 띄우고 그 다음에 세계 시민주의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타성이 사라져요. 이거는 배타성이 뛴다는 얘기는 나와 있지만 옛날 폴리스적 생각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을 대표하는 철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아두실게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을 살 때 이성으로 살아라. 자,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에서 추진하는 방향. 스토아 학파가 이제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방향이 아파테이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아타락시아라고 하는데 스토아 학파는 여하튼간에 금욕과 이성을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 같은 그 금욕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쾌락이 육체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쾌락.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정신적으로 내가 뭔가 행복하고 뭔가 좀 더 좋은 쾌락을 즐기고 있다면 그건 되게 좋은 상태, 아타락시아를 즐기고 있는 상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스토아 학파와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특히 스토아 학파는 나중에 로마에 또 나와요. 그래서 로마에도 영향을 미친 게 스토아 학파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시대에 너무 유명한 물리학자 하면은 아르키메데스 너무 유명하죠. 이 사람은 유레카 알았다라고 하고 목욕탕에서 가득 찬 물이 자기가 들어가니까 넘친다. 그 넘치는 게 바로 내 부피다 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던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같이 하나 알아두시고, 그
그 다음에 예술면 하나 체크해볼까요? 예술면. 그 문화 하면은 1번, 네, 2번, 3번 작품이 가장 유명한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들 뭐냐? 첫 번째 밀로의 비너스, 그 다음에 니케상, 그냥 니케상이라고 외울게요. 루브르, 둘 다 루브르에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 가시면, 루브르 가시면 이 작품들 정면에 다들 이렇게 멋있게 배치되어 있어요. 아마 니케상은 계단에 있을 거고요. 이거 밀로의 비너스상은 입구 들어가자마자 바로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가장 대표적인 그 미적 양식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깨져 있어도 만들어져 있는 그 조각상 자체를 보면은 아, 얘네가 추구한 바를 어떤 것인지 대충 유추가 가능하니까 아, 멋있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그다음에 니케상, 그다음에 바티칸에 있는 게 라오콘상. 네, 이거는 이제 교황이 갖고 있는, 현재 교황이 갖고 있는, 교황이 살고 있는 곳에 라오콘 군상이 있는데 셋 다 헬레니즘 문화를 대표한 작품입니다. 하나, 둘, 세 개 꼭 기억하실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밀로의 비너스, 라오콘, 그 다음에 니케상 이렇게 보시고요. 아,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시나요? 니케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니케는 승리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니케라는 그 신이 네, 승리의 여신이에요. 네, 승리의 여신. 그래서 니케상은 이렇게 씁니다. 네, 뭐죠? 네,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는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네, 그렇죠. 그래서 니케상은 나이키고요. 혹시 너희들은 나이키가 왜 이런 모양인지 혹시 지금 아주 이상해서 그렸지만 왜 모양인지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번개 모양? 네, 이 날개에서 나왔다 그래요. 네, 이 날개에서. 네, 그래서 이 니케상은 현재 나 보고 있는 나이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상식이니까 알아두시면서 우리는 헬레니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로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 간단하게 오늘 102페이지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로마는 크게 왕정과 공화정, 제정으로 되어 있고 이 중에 사실은 왕정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왕정은 그냥 이렇게 그어놔도 될 것 같고 근데 존재했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죠. 사실 주축은 공화정이랑 제정이에요. 네, 공화정은 제정. 로마는 그 유럽 서구 세계에서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극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로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뭐 너무 유명한 뭐 검투사 얘기들, 그 다음에 전쟁 이야기들, 그다음에 실제로 전쟁도 많이 이겼어요. 또 로마는. 그래서 그 유럽 전 세계, 유럽 전체를 이렇게,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유럽 전체를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지배를 했었던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역사를 지닌 로마는 사실,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 수업을 합니다. 로마 하나 가지고요. 근데 정말 아쉬운 거는 이 세계사 시간에서는 정말 3페이지인가요? 네, 4페이지인가요? 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 자체를 이해하는 게는 솔직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로마를 안다면은 진정한 로마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그럴 로마를 조금 이해하고 싶다면 사실 이 교과서 때리치고 네, 사실은 그 TV 속에 나와 있는 로마 시리즈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선생님은 해봤어요. 아쉽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로마는 역사에 관심 있는 애들이라면 정말 매력적인 나라다라는 거. 선생님도 역사를 좋아하게 된, 특히 서양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로마예요. 네,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라는 여류 작가가 쓴 책이 있는데 그거 로마인 이야기를 다 읽으면 여기 아마 12편, 10편까지 있나? 12편까지 있나? 아무튼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로마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하튼 간에 로마를 교과서적으로 접근하자면 그렇게 재밌진 않지만 여하튼 간에 혹시 제가 또 얘기했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시험 끝나고 로마와 관련된 영화도 한 편 같이 보는 것도 좋겠다. 자, 바로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로마 왕정이 있어요. 로마는 신화상 누가 만들었냐? 로물루스라는 애. 이 글자가 너무 안 좋다. 로물루스. 그 다음에 레두스. 죄송해요. 레무스입니다. 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해서 독특한 게 있는데 얘네들 쌍둥이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만든 나라가 로마라고 합니다. 네. 근데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제거를 해요. 같은 형제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로물루스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로마라고 했다고 이게 전설로 나오고 있고 로마의 건국 신화입니다. 그래서 늑대에서 탄생한 두 형제의 이야기가 로마의 건국 신화다. 그래서 로마의 그 깃발 가운데 뭐 독수리도 되게 많지만 늑대도 되게 많아요. 늑대.
네, 그래서 그 늑대라는 것은 늑대 젖을 먹은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한 동물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렇게 시작한 로물루스가 왕이 됐겠죠. 그 왕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왕정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는 게 사실은 공화정과 그 제정, 그러니까 로마의 국가, 로마 국가, 그 민주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 로마 공화정, 왕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시대와 로마 황제가 등장하는 로마 제정 시기, 이때는 로마 제국이겠죠. 로마 제국. 가장 강성한 시기를 갖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왕정 때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작은 도시국가에 시작했다라는 게 로마의 그 이야기인 거고, 사실 로마 전체 이탈리아 반도 여기를 다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랑 싸우고 했던 게 공화정. 제국으로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영토영을 차지했던 게 바로 제국. 그래서 이런 얘기가 로마 공화정과 제국에 대한 얘기고요. 끝을 보자면 로마는 결국엔 나뉘어요. 결국에는 나라가 커지고 방대해지면서 로마 황제가 지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역이 된다. 그 다음에 로마가 말기가 되면은 사실 그 영역을 다스릴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방대해진 게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과 서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가 서로마, 바로 여기가 동로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곧 망해요. 나눠지고 나서 그때가 476년이니까 약 5세기가 되겠죠. 5세기에 망하는데 그때 망할 때가 누구한테 망하냐면 이때 망할 때가 바로 게르만족입니다. 게르만족. 그래서 게르만족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때부터 우리는 중세 유럽이라고 배워요. 근데 우리 배웠죠. 동로마 제국은 오래 갑니다.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배웠던 이미 그 도시 이름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죠. 그 도시가 망할 때까지 오래 가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1453년 거의 1000년 더 가죠. 네, 1000년.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닌다 강경적으로만은.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그 나라 이름을 우리 다른 말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한다. 이거 배웠죠. 바로 오스만 투르크, 오스만 제국에 멸망당하는 바로 그 비잔티움 제국이 네, 여기 동로마 제국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자, 이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정말 방대한 역사와 많은 이야기가 숨겨진 곳이 이 로마인데 여하튼간 우리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정 지배했던 건 그냥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공화정이에요. 자, 공화정을 수립했다는 거 체크해 두시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할 것은 공화정입니다. 자, 공화정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왕이 없는 상태를 공화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로마는 공화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왕 없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지배했니? 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겠어요.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주 상세하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독재관은 특별한 일 때만 생기니까 일단 빼두시고요. 자, 제일 먼저 나올 게 뭐냐면 로마는 어떻게 지배했니라고 하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집정관이 있고 원로원이 있어요. 둘 다 거의 비등합니다. 힘의 관계가 가장 비등한 게 집정관과 원로원이요. 근데 쪽수가 더 많은 게 원로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로원이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네, 쉽게 말하면 로마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 신분제가 있다. 귀족이겠죠. 왕이 없으니까. 귀족들이 어디서 일하니 하면 가문이 있는 그 귀족들 어디서 일하니 하면 원로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이에요. 그 원로원에서 일했던 애들 가운데 선거를 해요. 시민들이. 선거를 해서 누굴 뽑냐? 바로 그 사람들이 집정관을 뽑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원로원은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집정관은 그걸 이끌어가는 애들인데 사람 몇 명 뽑냐? 2명을 뽑아요. 집정관은. 그래서 특이한 게 2명이 약간 대통령 빌로 하는 게 집정관. 대통령 2명 빌리는 게 집정관. 그 다음에 원로원 약간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인데 대통령보다 힘이 더 센 역할을 하는 국회가 바로 원로원. 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로마 공화정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근데요, 자,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자, 둘만 아시면 돼요. 여기 표 가운데 원로원 집정관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자, 2명의 집정관과 원로원이 있고 여기에 뭐가 변수냐? 바로 이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 할 때 배웠죠. 군대의 주력이 누가 되면서? 일반 평민이 되면서 평민 하나하나가 중요하면서 군대 전쟁을 갔다 왔더니 요구를 하는 거야. 돈 말고도. 야, 나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나한테 뭐 한 자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로마 평민들의 모습?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평민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가? 마치 그리스 민주정치의 발전처럼 이걸 하나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따로 빼놓은 거 있죠, 선생님이. 자, 이것들은 주로 귀족들이 했는 건데 지금 빼놓은 거, 설명 안 한 거, 로마의 공화적인 기본 틀이라고 했는데 원로원 집정관을 설명해놓고 이거 안 했잖아요. 이건 뭐냐? 바로 평민들의 성장 역할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평민들이 왜 요구하게 됐니? 일단 군대의 주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되게 하나하나가 개개인적으로 소중하다. 하나 체크했죠? 그 다음에 로마는 특이하게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리스처럼 뭐 개혁을 하고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보게가 아니고요. 로마는요, 법을 만들었어요. 로마가 되게 합리적인 게 현재 쓰고 있는 현대법은 전부 다 로마 때 만들어진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1조 1항 이 자체 틀도 그렇고요. 로마는 생각보다 법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성격상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다라고 문화를 표현하거든요. 그 실용적인 가운데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바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로마에서 알아야 될 거는 법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법이 바로 최초의 성문법, 로마 최초의 성문법, 세계 최초는 아니에요. 로마 최초의 성문법 12표법이 있다.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법 안에. 이 뭐냐? 귀족들이 평민들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적어 놓은 거예요. 말로 하는 것과 법에 대한 것 차이점이 있다면 약간 집행 능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로 했는데 말로 하면 구두로 하면 말로 하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흐지부지 하는 게 된다면 법으로 반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지키지 않으면 무언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을 시에 뭐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은. 그래서 로마 최초 평문법은 12표법인데 12가지 내용 가운데 평민들의 권리를 보장했다라는 것이 12표법의 의미 중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법 12표법을 봤고요. 자, 두 번째 법. 사람 이름입니다, 역시. 리키니우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리키니우스법. 리키니우스법에서 평민들한테 많이 권한을 준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집정관 중 한 명을 평민에게서 선출한다. 이거예요, 선출한다. 자, 그래서 리키니우스법은 집정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평민들 출신 가운데 뽑게 된다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 이제 집정관 자리도 평민이 가질 수 있다. 자, 세 번째. 호르테우시우스법. 호르텐시우스법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호르텐시우스라는 사람이 만든 법이어서 이건 뭐냐? 평민회가 지금 원로원이 있고 평민회가 있는데 당연히 로마의 모든 권한을 원로원이 갖고 있었는데 호르텐시우스는 평민회가 결정한 것은 자연스럽게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예전에는 여기서 뭔가를 회의를 해요. 근데 원로원이 야 니네가 뭘 한다고 하면 안 돼. 엑스표를 치면은 법이 안 되는 거였는데 호르텐시우스 이후부터는 평민회에서 법을 표결을 해도 이건 인정이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평민회도 나름대로 이제 의결기관이 돼버린 거야. 확실하게. 그러니까 원로원과 별도의 기관이 된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그래서 평민회와 원로원 사이에 이제 별도의 장애물이 없이 자연스럽게 평민회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귀족과 평민이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이런 법들이 만들기 전에 되게 중요한 어떠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을 얘기 안 했는데 그 사건명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여기 안 나와 있네. 네, 제가 적어둘게요. 여긴데요. 당시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사력이 필요했던 로마 귀족은 자, 이거를 그냥 선생님 사건으로 얘기해볼게요. 성산철수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름. 네. 지금 이러한 법들 과정. 결국에는 끝에가 뭐였죠? 귀족과 평민의 권리가 같아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맨 첫 번째 사건이 사실은 로마의 중요한 산인 성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입니다. 산, 마운틴. 거기로 누가 철수한 거냐? 평민들이 철수한 건데요. 글로 간 거야. 쉽게 말하자면. 평민들이 일대를 치고 다 글로 간 거야. 그걸 성산철수라고 하는데 평민들이 뭐 한 거냐, 성산에서. 평민들이 데모한 거예요. 보이콧한 겁니다. 안 해. 야, 귀족들 니네 마음대로 해. 우리 전쟁 안 해. 야, 군사력 뭐 니네 마음대로 해. 니 잘한다며. 야,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안 주면서 니네가 뭘 하겠다고. 안 해.
이렇게 안 해라고 보이콧한 게 사건 이름이 성산철수 사건이요. 그랬더니 전쟁은 해야 되고 로마 귀족들이 내려와라 했더니 뭘 줄 건데? 라고 물어봤겠죠. 평민들이. 그때 내려준 자리가요.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게 바로 호민관 자리랑 그 다음에 평민회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됐죠. 자, 첫 번째 성산철수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평민들이 데모를 한 거고요. 데모를 했더니 뭔가 권리를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겠지. 그 권리 중에 한 게 호민관은요 말 그대로 평민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파란색 라인으로 평민 위에 있죠. 평민들 대표를 호민관을 뽑습니다. 호민관. 그 다음에 평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평민회, 그냥 이걸 평자 지우고 민회라고 해도 맞는 말이라 할까요? 평민회, 민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민회와 호민관을 만들어준 거는 사건이 필요하다. 그 사건 이름을 성산철수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정과 법적인 효력, 그 다음에 평민 권리의 성장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로마 공화정이 가장 극적으로 성장하게 된 건 사실은 전쟁이에요. 그 전쟁의 명칭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합니다. 포에니 전쟁. 이거는 당시에 싸웠던 장수 이름 한니발의 이름을 따서요.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한니발 전쟁과 포에니 전쟁 같은 말이지만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까지 한 거는 로마 공화정의 특히 평민 권리의 성장, 그 다음에 법적인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극적으로 더 성장을 하고 로마가 더 전성기를 향해 나가게 된 거는 공화정이 전쟁을 나가게 된 것은 전쟁에서 이긴다. 그 전쟁에서 이긴 거는 다른 나라예요. 그 다른 나라가 뭐냐면 바로 카르타고입니다. 카르타고. 그래서 한니발 전쟁, 이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가 싸웠던 전쟁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전부 다 로마가 승리하기 위해서 카르타고를 아예 없애버린, 지도에서 지워버린 사건이 바로 이 카르타고 전쟁이다. 로마 카르타고 전쟁인 한니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실게요. 그래서 카르타고는요, 여기 참고로 여기 북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나라고요. 이 시칠리아 섬, 가운데 있는 섬이 시칠리아 섬이거든요. 여기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3차례 싸웠던 거예요. 그리고 한니발 전쟁 했잖아요. 이 한니발은 참고로 로마 사람 아니에요. 네, 카르타고를 대표하는 장수가 한니발입니다. 그래서 한니발은 천재적인 전략 기술을 가졌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장수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니발이라고 하는데 여하튼 간에 로마 공화정은 이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면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카르타고 우리 처음 들어본 나라 아니에요. 선생님이 잠깐만 언급하면 우리가 이거 1회고사 때 배운 그 페니키아 할 때 페니키아의 식민시였던 카르타고라고 하면서 카르타고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이미 이 아프리카를 차지하면서 심지어 여기도 차지하면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 예습을 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진짜 로마 공화정 포에니 전쟁부터 해서 제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해볼게요. 감사합니다.